자, 다음 작품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아. 박태보전 한번 달려보러 갑시다. 박태보전. 참고로 이 박태보전은 연계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우리 모의고사 수능을 치렀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하고, 자, 하던 대로 문제부터 먼저 체크해 봅시다. 무슨 문제가 나왔나 보자. 근데 솔직히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큰 차이점은 한 이 정도? 해석, 그치? 작품이 잘 안 읽힌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이 작품 세트에서도 어김없이 나왔는데 뭐냐면 인물의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현대소설들은 처음부터 김달치 씨고 끝날 때까지 김달치 씨잖아, 그치? 근데 과거 작품들은 어떻다? 고전소설들은 예를 들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선생님이지만, 그치? 강사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고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내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마다 그 대상을 말하는 호칭어가 바뀌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야? 이런 것들을 계속 구분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맥을 놓치지 않는 차원에서, 알겠죠? 그 밖에 나머지는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이거는 똑같고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부터 먼저 체크해봅시다. 28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선택지를 딱 봤더니요, 태보는, 부인은, 대감은, 상은, 형조판서는 이러고 있죠. 인물과 그 인물이 겪은 사건들을 연결하는 문제, 똑바로 읽으세요 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 윗글에 제시된 공간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배경 문제잖아. 그러면 이때 해야 될 일은 뭘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지. 인물과 그 인물이 겪은 사건들을 정리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하나.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야. 문제의 배경을 집중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읽을 때부터 배경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구분해가면서 문제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빨리 읽어버리면 정작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말하는 A라는 장소가 어디지? 하면서 또 읽으러 와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 알겠죠? 미리 정리하자. 됐고요. 세 번째, A, B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정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특정 구절에서 태보라고 하는 사람과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참고로 재원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 모든 관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관리들과 태보의 말 사이에서 벌어진 차이점, 이런 것들을, 공통점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라고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1번. 자, 선생님, 이 작품은 연계 작품인데 해석의 틀을 주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자, 보자. 박태보전은 숙종 때 실존 인물인 박태보의 삶을 소설로 한 작품이야. 얘들아, 숙종하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 연관 검색어. 조선시대 숙종의 연관 검색어. 너 누구? 장희빈. 그치? 장희빈 하면 또 인현왕후 떠오르잖아, 그쵸? 그때 사건 배경으로 하는 거야. 숙종이 정실이었던, 그치? 제1왕비였던 인현왕후를 내쫓고 희빈 장씨를 부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모략들이 드러나게 됐고, 결국 후회하면서 인현왕후를 복권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 그때 인현왕후의 어떤 항우라고 하는 인물을 내치는 것들을 결사반대했던 선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박태보라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박태보라는 실존 인물의 삶을 소설로 형성한 거예요.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해서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은 이 보기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박태보라는 중심 인물은 한편으로는 뜻을 성취하는데 실패한 인물이야. 패배자야. 맞지? 패배자야. 패배자라는 단어를 일부러 좀 써볼게. 패배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패배자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는 거지. 하나 더.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구현된다. 하지만 잠깐만, 누구랑 누구였죠? 가족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하긴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죽은 거거든. 그러면 이런 면에서는 이 사람은 뭐다? 영웅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다양한 이런 서사 장치들과 함께 작품의 입체적 전개, 이게 무슨 성이다? 입체성을 지닌다라고 말하는 거죠. 입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뭐 놀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놀부라고 하는 사람은 자본경제에 해박했던 말괄량이라 말이 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개구쟁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무조건 패배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덕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도 된다는 복합적인 특성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잖아. 그치? 근데 참고로 이 정도의 내용은 놀랍게도 수능 특강 배우고 수능 완성 배울 때 다 학습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31번까지 문제. 그러면 이제 지문을 빨리 읽고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읽을 때 인물, 사건, 배경 신경 쓰면서 읽어야 합니다. 가자. 이때 태보 걸문 밖으로 나오니 하면서, 자, 첫 번째 장소. 이건 참고로 이제 장소는 일관되게 빨간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걸문을 지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게 숨겨져 있는 정보, 걸문 안쪽에서는 국내였겠지. 이해됐지? 국내에서 걸문 밖으로 나온 걸 테니까요. 계속 가봅시다. 나오니 그제서야 정신없어 기절을 하거늘 좌우재신 무슨 뜻이야? 모든 신하들과 일가 제족, 가족들이 구완 잘 챙겨서 겨우 인사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니, 인사차려 좌우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몸이 명제 경각이라, 목숨이 경각 1분 2초를 다친다라 죽기 직전이다. 왜 죽기 직전이었을까? 그럼 이 앞부분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아까 연계락품이라고 했었죠. 박태보가 임금의 앞에서, 참고로 이 배경 이야기는 좀 알아두자. 임금이 인연형으로 내치려고 해. 근데 모든 신하들이 다 그냥 이거 좀 이상한 거야. 뭐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모여가지고 어쩌지 하고 있는데, 참고로 박태보가 그렇게 높은 직위의 사람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딱 저벅저벅 걸고 나오더니, 자, 다들 다 같은 뜻인 거 맞죠?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죠? 그래서 어쩌려고요? 제가 청태 매겼습니다 하면서 상소문을 쓰는 거야.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 그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임금님, 정신 안 차려요? 하면서 죽일래요? 이러면서 쓴 거야. 그리고 상소문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가버리는 거야. 근데 옆에서 관원들이 지금 이 임금께서 이 사건 때문에 쑥쑥쑥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알거든. 저거 잘못 건드리면 임금도 폭발하고 얘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야, 태보야, 가지 말고 지금 상소문을 네가 쓰면 안 되지. 우리 모두의 뜻이라고 해서 반드시 쓰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박태보왈, 그거 맞는데 지금 쓰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나고 쓴 사람도 난데 내 이름으로 상소문이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난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께 올바른 소리를 할 겁니다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들어와서 바친 거야. 임금은 보자마자 당연히 노발대발을 하죠. 이 새끼가 또 말았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말 잘해서 보내려고 했어. 야, 닥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냅둬봐 했는데, 약간 오버하는 거야 지금. 근데 박태보가 아니되옵니다, 임금께서 막 그러면서 막 자꾸 정곡과, 얘들아, 팩트는 원래 아픈 법이잖아. 임금을 팩트로 후드로 팼어. 그러니까 임금이 열받잖아. 이 새끼 안 되겠네, 국문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국문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직접 참여하는 고문 현장이야. 그러면 고문인데 옛날에는 더 고문이 정말 잔인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인권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었으니까요. 옛날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무릎 연부를 빼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막 두드겨 패니까 이게 죽기 직전까지 실려가지고, 오케이? 이제 최종적으로 임금인, 야, 혹시 너 쿠데타 생각하는 거야? 너 임금 나에 대해서 분명 뭔가 열받는 게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조졌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돼가지고 딱 끌려오는 상태에서 이제 걸문 밖으로 방금 나온 거야.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치르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가볼게요. 자, 나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죽기 살기를 뭐 바라고 이런 건 안 합니다. 군등은, 여러분들은 태보가 자기 자신이 죽거든 죽기로서 관해서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의 뜻은 하나다. 이 왕비를 보존해야 된다. 됐죠? 이때 상소 중에 이름을 올린 재원이 모두 말합니다. 그렇죠? 재원이라고 하는 건 A 파트였죠. 자, 이 태보가 뭘 드러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응하는 재원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대는 죽기로서 가나다가 어명을 입고 사경, 죽을 지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다. 그치? 우리도 그런 생각 똑같이 했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낯이 있으리요.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홍대만 혼자 당했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하노라. 뭐요? 민망합니다. 사실은 사실이거든. 나도 몸살인 거거든 지금. 그치?
임금이 열받을 것 같으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공동성명서를 내죠. 한 명이 데려가서 이렇게 조져지는 것보다는 모든 신하들 의견은 통일되었습니다. 임금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럴 용기는 또 안 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 자, 그러면서 무수히 뭐 했습니까? 위로하다가 형옥으로 전송하더라. 장소 바뀌었습니다. 형옥으로 갔어요. 형옥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감옥소로 간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게 A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했죠. 위로했다고 말했으니까 그대로 가지. 자, 갑니다. 이튿날입니다. 날짜가 바뀌었고요. 형조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자, 다음 날이 됐는데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어. 형조판서가, 그리고 우리 아까 선택지에서 형조판서를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야. 맞지? 뭐 했대요? 마지못해서 뭐 했다고?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로 올렸더니 라는 말이 되는데 한자가 나왔다고 쫄 필요 없는 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조판서 입장에서는 임금이 못마땅한 거야. 근데 왜 마지못했다고 했을까? 임금이 이 녀석은 나쁜 녀석이니까 가두도록 해라고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임금의 명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과 반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뭐랄까 얘를 앞으로 처리할 방법을 묻는 성서문을 올린 거겠지.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마지못해라는 말을 쓴 거야. 자, 그랬더니 상은 누구죠? 임금이죠. 그리고 하교, 명령을 내리는 걸 하교라고 합니다. 임금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금부로 가두라. 오케이? 금부로. 아직 안 끝났어. 나 열받았어. 아직 더 해. 그래서 금부로 가두래요. 금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왕 직속의 감찰기관. 요즘 말로 검찰청 정도 번역하면 되겠다. 그치? 검찰로 보내버려. 자, 그러니까 옥조리 옹위에서 금부에 도착하니 지금 장소에서 또 바뀌고 있는 거 보이죠? 만조 백관이나 장관 백성들이 구름 매듯 하더라. 지금 이건 그럴 리가 없잖아. 한 사람이 금부로 이송됐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올 리는 없잖아. 그치? 이거 소수자의 개입이죠. 알아두시고. 이때 생가 친척이면 양가 제족이에요. 돌탄하거들. 태보가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명령을 수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태보가 한마디를 한 거야. 그치? 가보자. 태보는 뭐라고 했는데 인명이면 제천이었거늘. 그치? 목숨은 하늘이 부여하신 바로. 설마 죽어서 무죄로 죽어서 청춘 원인이 될까마는 내 뜻은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그냥 빨리 갈게. 뭐라고요? 저 죽거든. 저기 남산 밑에 묻어주세요. 남산은 참고로 그 궁궐이 남쪽에 있어서 남산입니다. 그쵸? 그러면 북쪽을 향해 보면은 임금님이 계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복지해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야 밤낮으로 할 말을 해서 왕비를 다시 황궁하게 할 것이니. 그럼 뭐예요? 자신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지속할 것이다. 난 죽어서도 내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의지를 강조한 거야. 그치? 이렇게 한다면서 말을 했고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혀있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듣죠. 근데 이때 구태여라는 말이 썼다고 하고 재미난 점이야. 구태여라는 말은 그럼 이 글에 글쓴이 있잖아. 글쓴이의 입장에서도 왕이 못마땅한 거지. 그치? 왜 굳이 하면서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태보는 어디로 가게 됐어? 진도로 유배 가게 된 거야. 물론 죽기 직전이지만 아직 살아는 있으니까. 자, 그리고 중략 따라갑니다.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고 했던 태보의 부인, 그렇지? 부인은 결국 되돌아가게 되는데 꿈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자, 이거는 챕터 B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꿈속의 장면입니다. 알겠죠? 꿈속 가보자. 한림이 울어와요. 갑자기 한림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돼. 한림은 누구야? 이퀄 태보지. 지금 태보의 아내의 꿈이잖아. 한림이라고 하는 건 공부께서 한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림이 뭐랍니다. 내가 무죄했는데 이렇게 슬프게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슬프네요. 부인은 나 기다리지 말고 잘 살아요 하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인은 대경 깜짝 놀라면서 여보 어딜 가려고 그래요 하면서 저랑 같이 가려 했더니 한림이 안심해. 나중에 언제나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하면서 떠나버린 거야. 하니까 뭐가 그치? 한림 손을 쫙 잡고 따라가니까 어떤 남자 10여 명이 의관을 딱 정지하고 서 있는데 겸연쩍어 하면 그래서 갑자기 웬 남자들이 막 서 있으니까 방으로 들어앉으면서 가만 보니까 학발 이관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류균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랍게 다르니 슈발 그럼 그치? 남과 일몽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태보가 세상에서의 명을 달리하고 저 세상으로 넘어가서 훌륭한 현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가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꿈을 꾼 거겠지.
부인이 몽사. 이 꿈에서 일을 생각하니까 뭐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다음 뭐라고 돼 있어?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이게 어휘력이에요. 이 꿈의 내용을 보고 대하는 부인은 남편의 죽음을 눈치채게 되죠. 죽었나 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인사를 하러 온다고. 그래서 시비, 자기 아래 것을 데리고 몽사를 설하하니 이미 동방이 밝아서 이제 아침이 된 거야. 아침이 되어서 시부모의 당하. 그럼 얘들아 생각 잘해. 여기서 이 태보의 부인이 모시는 시부모는 누구냐? 태보의 부모님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부인이 아무튼 시부모 당하에 문화체로 가니까 이화천에 개짖으면서 문 밖에 무릎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이때 제가 이건 끊어갈게요. 현재 여기는 어디? 이화천이죠. 이화천은 누가 사는 공간? 태보의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야. 엄마, 아빠, 아내. 그치? 근데 왜 소식이 들려왔고 편지가 왔고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지. 우리 아들이 왜 끌려가는지 알거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지 한 장 딱 한 통 오면 죽었다는 사인이거든. 그래서 막 울어! 자, 그러면서 편지를 떼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선생님 빨리 갈게. 지금 시간이 없네. 불효자 태보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꼭 이 불효를 갖고 싶습니다 하면서 마무리되는 내용을 썼죠. 그리고 났더니 자, 그 다음 챕터 봐봐. 이날 대감이 탄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어디로 향했어요? 과천으로 향했죠. 자, 이때 이화천에서 과천으로 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과천을 왜 가느냐는 건데, 참고로 아까 편지의 내용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원정에 가다가 과천에 관해서, 이 관은 관짝 말하는 게 아니고 관할을 말하는 겁니다. 신병과 심해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갔대잖아. 구천은 뭐야? 죽음의 공간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과천은 뭐야? 대감은 누구를 말한다? 태보의 아버지. 그럼 대감이 과천에 왜 갔을까?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간 거겠지. 그치? 그리고 이 과천이라는 장소는 참고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진도로 넘어갈 때 중간에 경유지였던 장소입니다. 이 관계들을 계속 그리면서 따라온 거야. 오케이? 그럼 뒤에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과천으로 갔어요. 자, 초종례로 극진이 한 후에 염습한 다음에 집으로 옮겨왔지. 그래서 여기서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초종례 지내고 예식을 치르고, 그러니까 사람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야. 장례식을. 그 다음에 다시 이화천으로 돌아왔고, 오케이. 자, 돌아왔으니까 여기다 쓰자. 이화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데리고 와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 또 갑자기 각설이 나왔죠. 이건 C 파트라고 보면 돼. 완전 다른 파트니까 각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얘들아, 각설이 나오면 딴 얘기라는 뜻입니다. 각설 무슨 얘긴데, 한편 임금은 자기 자신도 뭔가 찜찜하고 불만에 뭔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요?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한다라는 말 보이죠? 그러니까 성내외.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즉 서울, 인서울이야. 오케이? 인서울, 성내외를 미복, 미천한 것들이 입는 옷이라는 뜻이잖아. 임금께서 우리 귀하신 임금께서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미복이라고 한 거야. 이 복장을 숨기고 순행을 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암행한 거지. 임금의 암행. 그러니까 이 작품의 장소는 성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다. 그치? 서울 시내. 이때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였죠? 저 달은 저리도 밝은데 우리 임금은 밝지 못해서 안타깝네 하면서 아이들의 노래를 듣죠. 달은 저렇게 밝고 예쁜데 우리 임금은 밝지 못하고 어둡기만 해 하면서 안타까워하니까 임금이 마지막에 뭐래요? 상이 그 노래를 들으면 심승이 찬란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얘들아 너 이름은 뭐냐? 그 임금이 우리 이름 보면 큰일 나지, 그치? 아무튼 이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도망가요. 낯선 아저씨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애연의 하심이 황구했어요. 애연한 건 뭘까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미심쩍어 하는 거겠지, 그치? 자, 이렇게 문제가 읽혔잖아. 그러면 이렇게 쫙 체계가 정리되고 나면 문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풀리는지 볼까요? 28번 문제. 2번 바로 갈게. 부인은 꿈에서 학발회관에 갇힌 사람들을 보고 놀라서 꿈을 꿨겠다. 뭐 큰 문제 없죠? 뭐 오답거리도 없어요. 특히 3번 정도 잘 봐.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지냈다. 엉성하게 풀면 3번도 맞는 것 같아 보일 겁니다. 근데 아까 순서가 뭐였죠?
과천에 가서 시신을 수집할 때 초종례를 먼저 지낸 다음에 이하천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맞죠? 똑바로만 읽었으면 틀리지 않은 문제를. 5번도 뭐가 문제야? 형조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니? 아니죠.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이다. 그치? 원하지 않는 일이라 계략적으로만 보고를 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넘어간다.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이야. 자, 1번부터 가볼게요. 근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맞죠? 네가 감히 어찌 나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반면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입니다. 맞나요? 아까 한 곳이 그 아이들의 노래를 듣는 공간이었잖아. 근데 여기가 자신의 권위가 그럼 내세워진 거야? 아니죠.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숨긴 장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이 돼? 벌써 1번 답이잖아. 아니 이렇게까지 빡세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럴 수 있어. 문제가 너무 쉬워버린 거니까. 자, 봐봐. 이런 선택지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4번.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천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자,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읽히고 있죠. 오케이? 지문을 그거 중심으로 파악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모든 작품들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가면서 읽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 이번 문제는 이런 세트의 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다음 작품은 어떤 문제를 봤더니 이런 공간 문제가 아니라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인물들 간의 관계도를 중심으로 그렸어. 그러면 선생님은 인물 간의 관계도를 그려가면서 지문을 읽었을 거야. 알겠죠? 고정된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쉽고요. 30번 넘어갑시다. A, B에 대한 설명. 바로 답으로 갈게요. 이것도 너무 쉬워서. A에서 재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 맞지? 재원들은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강직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B에서는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다시 한번 그 강직함이 확인됩니다. 죽기 직전인데 봐봐. 이 두 녀석은 공통점이 그거잖아. 태보는 의지를 보였다. 태보는 의지를 보였다. 이게 A, B잖아요. 그쵸? 공통점으로 그냥 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자, 오케이. 3번 답 잡았고요. 마지막 31번입니다. 보기 다 읽었었죠 이미? 그리고 답으로 바로 갈게요. 5번 보세요.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서 마지막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있어? 없잖아. 여기도 붙어갖고. 두 번째, 태보가 기우는 국군을 회복한 영웅이 맞아? 아까 말했지. 분명히 뜻을 성취하는 데는 실패하는 패배자였지만 적어도 그가 지키려고 한 가치를 지키려는 면에서는 영웅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국군을 회복한 영웅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올만한 답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 선택지들도 딱히 뭐 그렇게 어려움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서 굳이 다 읽고 넘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급박해서 빠르게 끝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다음 주 공지. 이제 다음 주 파트에서 이제 고전 시가 파트 최종 마무리하고 화법이란 장문을 같이 볼 건데, 자, 선생님은 일단은 첫 번째 챕터이기 때문에 화법과 장문을 모두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자신이 화법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그리고 혹은 업무의 목표를 가지고 있든 적어도 현재 수능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기에 둘 다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둘 다 한번 풀어는 봐주세요. 아시겠죠? 화자간 화적대로. 그리고 내가 엄매한 친구라면 사람이라면 이번에 문법 정리는 좀 제대로 됐는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서 끝.